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퍼태풍 마와르로 괌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들이 어젯밤부터 인천공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500명이 귀국하고 내일까지는 고립됐던 3,400여 명 대부분이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표결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가상화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긴급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와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중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뒤에 시기까지 못 박은 건데요. 리 위원장은 정찰위성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다음 달 중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을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에 추진체 낙하로 인한 선박 항행 경보를 통보했는데 발사 시기를 오늘 처음으로 직접 밝힌 겁니다. 리 부위원장은 정찰위성을 통해 미군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북한과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적 조치란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발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사 계획을 승인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길이가 1m, 무게 300kg 정도의 소형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인공위성을 8번 발사해 2개만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 화력 훈련을 빌미로 강대강 대치 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국가안보실은 조태용 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합참의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북한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직접 통보받은 일본은 패트리엇 부대를 배치해 발사체 낙하물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我が国領域内への落下に備えて本日防衛大臣から破壊措置命令これを発出いたしました。 미 국무부는 북한의 경우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메인함이 필리핀 해를 거쳐 한반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군 잠수함 전단 사령관은 한미 잠수함 전투 회의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찾았습니다. 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LA급 핵추진 잠수함 애쉬빌함도 최근 일본 사세보 항에 입항해 한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보신 대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다음 달에 발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갑자기 왜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는 아닙니다. 예.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2021년 8차 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때 이제 주요한 전략 무기 과제 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의 발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혹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이미 12월 중순에 예. 이 위성 발사를 시험 발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2발을 발사를 했었는데 뭐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은 그 다음 해 위성 발사가 있겠구나를 예고를 한 것이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4월과 또 5월 중순에 다 김정은이 이 그 북한의 그 우주 개발국을 방문을 해서 이 위성들의 상태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사실은요, 이미 사실 이 미사일 발사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미 올 초에 5월 중에 그러니까 4월 중에 발사를 하겠다, 뭐 5월 중에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죠. 예. 시기가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되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스케줄이 한 몇 개월 정도 밀려 있는 것이다. 되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누리호를 발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예.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자기들도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갑자기 왜 이러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좀 예상한 것보다 되려 빨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북한이 마지막에 이제 위성 최종적으로 조립된 것을 공개를 한 것이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그 조립 이 나와 있는 예. 위성들을 로켓과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이제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로켓을 또 이송을 해서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난달 아직 5월이죠. 그렇죠. 5월 네. 한 중순 이때부터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이 서해 위성 발사장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달 정도 이상 정도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본 것이 한 6월 중순 이후 혹은 그 뭐 심지어는 이제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7월 정도에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들도 있었는데 되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한 빨리 발사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누리호 발사 성공 자체가 북한에게 굉장한 압박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발사가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이제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 지점을 비춰보면은 과거보다 발사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북한이 그 경고 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이 이제 불리한 추진체들이 떨어지는 그렇죠. 곳을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2016년에 광명성 4호가 이제 발사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1단이 장산고 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일 그 서단 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떨어지고 나머지 이제 2단이 필리핀 쪽에 떨어졌는데 2단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1단은 우리 군이 그 잔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장산국보다 한참 더 떨어진 곳에 1단이 지금 떨어질 거다라고 북한이 예고를 해놨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일단 분리 시기가 조금 더 높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로켓이 발사되는 고도 뭐 미사일은 로켓이든 발사되는 고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니까 지금 한 북위 35도선 이전에 떨어졌던 게 거의 한 7도선? 예. 그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발전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북한이 발사하려는 위성 자체가 결국은 광학 위성, 그러니까 이제 정찰위성 중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위성인데 북한이 얘를 제대로 쓰려고 한다면요, 결국 이제
뭐라고 그럴까 저 궤도로 가장 낮은 궤도로 올려야 될 것이고 뭐 그래봐야 뭐 한 500km에서 2,000km 사이 아마 최대한 그 500km 가까운 고도에 올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뭐 하여튼 분명히 이것은 2016년에 실패했던 광명성 4호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형태의 위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6년에 그 위성이 그 로켓은 궤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위성이 예. 좀 불량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서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되지 못하고 통제권을 잃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많은 네. 국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보면은 일단 그 전반적으로 북한이 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확보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그 사이에 기울였어야 했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12월 발사 같은 경우도 결국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의 어떤 데이터 확보의 차원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요, 이 위성 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위성 발사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 기술, 탄도미사일 기술을 훨씬 더 가다듬는데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그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상 각도의 발사, 그다음에 정상 각도의 재진입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지금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이게 주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제 이거야말로 사실 ICBM의 정상 각도와 비슷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발사하는 방향 자체가 미국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쏘는 거죠. 예. 필리핀 방향으로 해서 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이제 잔해들 같은 것들이 그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그 뭐냐 스페이스크래프트 예. 뮤지엄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위성 이 우주 발사체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남태평양 지역에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경로를 활용을 해서 ICBM 그러니까 위성 발사도 발사지만 사실상 ICBM 기술을 실증하고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정부는 일단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불법 발사 때 응분의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경고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응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북한과 교육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되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서 지금 뭐 소위 한미일 공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영향력 거기에 우리의 영향력을 더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행동 자체가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북한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 로켓을 남쪽으로 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혹시나 뭐 1단 로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불량이나 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영해나 아니면 우리나라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발사 각도를 잡아놓은 것도 네. 우리의 영해나 혹은 영토에 떨어지지 않는 각도를 잡아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뭐 발사 시에 각도가 잘못돼가지고 해서 우리 영해나 혹은 영토 상을 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무기 체계들을 통해서 이를 요격을 해야겠죠. 뭐 해당하는 준비는 우리 군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북한 발사체가 이제 일본 해상에 낙하할 경우에는 파괴를 하겠다 명령까지 내렸거든요. 이렇게 격하게 하는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지금 뭐 우리도 반응이 되게 지금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만 예.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이 국제 규범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렇게 미사일 발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해 지나가는 항공기들이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을 비행기에서 직접 보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자, 이런 나라가 갑자기 우리 우주 발사하니까 뭐 국제 규범과 이거에 따라 신고한다?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일본이 저렇게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뭐라고 네. 그럴까 쇼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요. 지금 이 궤도상은요. 북한이 발사를 여태까지 우주 발사체로 발사해온 궤도로 봤을 때는 일본을 지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사실 어제 이번 달 31일에서 다음 달 11일 사이에 발사를 네. 하겠다고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또 이 리영철이가 나와가지고 6월 중으로 발사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두 번 걸쳐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강조하는 측면이고요.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그 뭐라고 6월 그럴까 10일 6월 사이. 10일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5월 31일 물리적으로 발사가 불가능할 겁니다. 뭐 기상 문제도 그렇고 과연 지금 제대로 현장에 가서 이 로켓들이 지금 한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상 뭐 6월 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뭐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되려 이 메시지를 제가 볼 때는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리병철 메시지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북한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구나. 우리 뭐 최대 화력 경멸 훈련 같은 걸 실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당장 지금 북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전략 원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 SLBM을 실은 원자력 그렇죠. 추진 잠수함이 기항한다는 거 이것에 북한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저는 되려 그 북한의 메시지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로 인해서 괌에 일주일 동안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어젯밤부터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여행객 3,400여 명 전원을 귀국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괌에서 여행객들을 실은 국적기가 속속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은 기쁨의 제외를 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여행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 같이 박수치고 약간의 환호성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귀국하셨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씻고 에어컨 하고 그냥 자는 거? 단전과 단수로 발이 묶인 일주일은 악몽이었습니다. 발전기도 멈춘 상태라서 이제 계단으로 18층까지 좀 아까 왔다 갔다 하던 것도 있었고요. 씻는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면도도 못하고. 재난 체험하고 왔어요. 제 시간에 못 오고 계속 비용은 지출이 되고. 태풍으로 고층인 호텔이 흔들려 두려움에도 떨어야 했습니다. 호텔이 흔들려서 엄마랑 저랑 다 죽는 줄 알고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걱정은 어린 자녀들의 건강. 약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열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거기는 한국약이 없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여행객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교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이제 차량 지원 렌트카 해주시는 분이 공항까지 무료로 막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아직 현지에 남은 관광객은 1,000여 명. 정부는 어제 오늘 이틀간 2,500명의 여행객을 국내로 실어 나른 뒤 내일까지 귀국을 희망하는 여행객 전원을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항공편 8대가 도착했는데 내일까지 11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3,400여 명 전원의 괌 탈출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가상화폐 이해충돌 문제와 권익위로 신고가 접수된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차원의 조사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오늘 가상화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고 책임자는 의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김 의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겨 징계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자문위를 생략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김 의원의 징계안은 최장 60일 동안 자문위의 심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좀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실을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당은 회의에서 또다시 자문위 심사 기간을 줄이자고 요구할 예정인데 야당도 악화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심사 기간 축소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이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장도 김 의원의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공개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또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통과도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뭐 경고 있고 사과 있고 출석 정지 있고 제명 있고.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 걸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 사과, 뭐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한다면 만약에 경고, 뭐 사과, 공개회의 사과죠. 그다음에 30일 내 출석 정지 이런 걸 한다면 뭐 국민들이 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하겠다면 제명을 안 하고 뭐 경고하라, 뭐 경고한다, 또 뭐 사과, 뭐 또 출석 정지. 이런 걸 한다면 사실 윤리특위 하나만 합니다. 오히려 윤리특위 자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것도 한다면 무거운 뭐 제명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제 뭐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뭐 지난 회기에 그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미향, 박덕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윤리특위가 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윤리특위를 진행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면 저는 사실 뭐 제명 외에는 다른 결과는 국민이 납득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만 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거 말고 불법적인 뭐 행위가 있었느냐, 이해충돌 관계가 있었냐,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일 뿐인데 본인도 시인한 건 뭐가 있습니까? 국회 회의 중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지금 뭐 그 국민 전체가 조롱거리 삼는 뭐 이모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별 못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정말 그 좀 전에 얘기한 위철한 변호사, 그 윤리심판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왕 징계를 한다면 제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징계를 하려면은 징계에서 제명을 하려면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징계 의견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리특위에서 제명 이외에 다른 징계 양정을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 사법기구인 윤리심판원장이 있습니다. 자, 이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자, 물론 뭐 민주당 내 기구긴 하지만 윤리심판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의견을 좀 반영한 거일 수도 있는데 당내 의견이 정말 김남국 의원은 제명이나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글쎄요, 뭐 당내 의견은 좀 갈리긴 하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기류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김남국 의원의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한두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간접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간접 피해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코인을 투자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실상 모든 것이 폭락해 있거나 폭락했기 때문에 이걸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김남국 의원이 그 지위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돈을 벌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도 상당히 지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법적인 절차와 별도로 지금 이 사안은 국회에서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제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이모와 이모 교수를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를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은 국회의석에 있었지만 뭐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 그 코인밭에 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 기간 잠적해 있지 않습니까? 뭐 안산이라는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국회의원실에 다시 어떻게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일반적으로 개그 소재가 됐지만 국회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으로써 정말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해충돌 행위가 뭐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P2E 법안 같은 거 발의하고 또 뭐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철저한 조사를 거친다든가 수사를 거친다든가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을 좀 공천해준 민주당이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쌓여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김남국 의원 본인의 정치적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겠다, 윤리특위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본인의 장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의혹 등으로 비판 성명을 내서 이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대표실이 민주당 당대표실이 관계자가 이 양 위원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면담을 했다는 주장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상의 뭐 조사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면담을 받는 주체가 약자고 약자인데 그 면담이 조사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조사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실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양소영 위원장이 그렇게 느꼈다면 뭐 사과를 한다든가 유감이라든가 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조심하겠다든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의 아빠 찬스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사무총장도 그 바로 자녀 채용 의혹,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예. 사퇴했는데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사무총장 사퇴하면서 그냥 사퇴한 걸로 끝나는 유야무야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선관위 자체가 나서가지고 감사를 투명하게 진행해서 전체 어떤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혁을 하겠다든가 이런 걸 내놨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고 또 외부의 충격이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방치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을 진단을 좀 잘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입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헌법기관화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촉발되었고 그래서 정권이 무너진 그런 것 때문에 헌법기관화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 것은 독립성을 보장해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라.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지 자신들이 외부 감사도 받지 않고 뭐 국정 컨설팅도 받지 않으면서 거부하면서 특혜 기관화되는 그런 명분일 때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현재 드러난 현상들 선관위 간부들이 이렇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과연 선관위를 이렇게 외부 감사도 전혀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외부의 독립 감시가 없는 외부의 감시가 없는 그런 기관으로 놔둘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는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섭 사무차장에 대해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이 의원 면직이라는 게 말이에요. 네. 이 의원 면직되면은 뭐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도 네. 있고 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아니냐.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징벌은 해임을 시키는 게 맞는 그렇죠. 것이죠. 의원 면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해임을 하면은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퇴직금 같은 것도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건 이제 선거를 관리한다는 건데 선거를 굉장히 정직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선거 관리도 자기 이해가 많이 관련이 된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국민에게 저는 심어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벌 100개라는 것이 선관위에서는 상시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뭐 비리나 나쁜 짓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의원 면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비슷한 건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해임된 것들이 이제 왕왕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의원 면직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만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일반 공무원들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사법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직위 해제 상태로 대기를 시켰다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결정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위원장,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책임진다는 게 사퇴하면 끝난다, 책임지는 걸로?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일은 되풀이될 것이고. 예.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를 헌법기관, 독립기관 해가지고 외부 감시를 받지 않도록 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금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정말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 임명 발표하는 날 하루만 좋지 나머지는 그 임기 동안 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처리할 사건들이 많거든요. 물론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은 업무를 조금 가볍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는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이고 그냥 말하자면 와서 도장이나 찍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할 일이.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내부에서 사무총장이 전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이 문제까지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해야 제대로 된 책임이지, 넌 책임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본인은 편하죠, 사실은. 물론 오부 요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 있지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 이른바 소쿠리 투표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그만둬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만두는 것이 저는 책임의 최종 그런 어떤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진짜 그 연루된 분들을 일벌백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일벌백계 해야죠. 저는 이것을 아까 좀 잘 얘기하셨지만 징계 바로 회부하고, 징계 회부했으니까 그때 법적으로 사표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징계 바로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사법적인 책임도 지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퇴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서, 원인을 진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저는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도 있던데, 네. 그럼 민주당이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그 위원장의 사퇴 문제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정치적으로도 이 간접적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단순하게 위원장이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고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짜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한꺼번에 요구를 하면서 이런 거를 갖춰놓고 위원장은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정치적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자이언트 판다가 이 대여기간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다가 중국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23살짜리 암컷 자이언트 판다 야야가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야야가 지치지 않게 수시로 먹이도 넣어줍니다. 미국 동물원에서 20년간 지냈던 야야가 고향인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就觉得它真正的都回到我们北京来了，心情特别激动，反正说不出来，有点想哭。 거리엔 이른 아침부터 야야를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他在美国20多年非常不容易，然后希望在余下的生活可以在北京公园过得很好。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에 처음 선물했던 판다 한 쌍인 암컷 야야와 수컷 러러. 야야는 지난해 털이 빠지고 야위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 내 조기 반환 운동이 벌어졌고, 지난 2월엔 러러의 돌연사로 동물 학대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판다 대여료를 매년 $100만 내고 있습니다.
판다가 중국의 돈벌이 수단이란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일던 중 야야의 대여 기간이 지난 4월 7일 만료되면서 야야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칠레 해변에서 수백 마리의 새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로이터 통신은 200여 마리의 새 사체들이 칠레 북부 지역의 해변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사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산티아고에 있는 연구소로 보내 새들이 집단으로 조류 독감에 감염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중도 우파 성향 국민당과 극우 야당 복스연합이 좌파 성향 집권당인 사회노동당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 광역자치단체 12곳 가운데 9곳에서 국민당과 복스연합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지방선거에서 10곳을 휩쓴 사회노동당은 3곳을 지켜내는 데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심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7월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빗물바지 물탱크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남성의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경찰과 구급대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주민 한 명을 들것에 실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0시 50분쯤. 새벽에 저기 119 하루수가 요란하게 나더라고. 경찰은 지하주차장 기계실 안쪽 물탱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자택에서 30대 아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혈흔이 A씨의 집에서 지하로 연결되고 A씨가 시신을 집에서 끌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으로 미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지하주차장 물탱크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자주 싸우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조용한 이유였죠. 집안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함께 발견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체포동의안이 이제 다음 달 12일에 이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 거기에 이제 윤관석 의원 등등도 다 등장을 하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인된 상황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부결을 시켜야겠다고 뭐 당론으로 정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실상 의원들 자유투표로 맡긴 상황인데 예. 지금 의석 구조를 보면 국민의힘이 113, 또 정의당 6, 그러니까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기려면 민주당 의석 167석 중에 30에서 40석 정도 이탈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의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과반 넘었던 그 상황과 다 연계해 본다면 뭐 물론 변수는 2주간의 시간입니다. 2주간 또 어떤 방식으로 여론이 변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짐작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예.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본다면 체포동의안 거는 당연히 가결되는 것이 제가 생각한 건 당연한 상황이 아닐까. 부결이 된다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 찬반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인데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당론을 정해서 뭐 표결, 뭐 가결이니 부결이니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크게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투표에 맡기되 어제 민주당 위철왕 윤리심판원장의 그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위철왕 윤리심판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투표이기 때문에 그날 돼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의 사례들과 달리 지금 분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이 이제 크다라는 컸었다는 게 이 언론들의 이제 많은 시각들인데 그렇다면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좀 반영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중을 최대한 대외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의중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도부와 반대하는 반발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부결로 밀어붙이자라고 내부적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단 녹음 파일로 국민들이 생생하게 얘기를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제19 감싸기 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앞으로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혹과 관련해서도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로라도 지도부가 오히려 나서서 내부적으로는 가결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이 앞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뭐 김남국 의원을 위한 희생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그거는 두 개를 좀 별개로 놓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켜켜이 지금 쌓여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쌓여가는 분위기에서 하나라도 덜어내야 될 것을 오히려 위해서 얻는 느낌이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물론 두 의원이 굉장히 뭐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기, 장소, 사실상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이제 시기와 장소를 상당 부분 특정을 했는데요. 일단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20개가 전달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제 20명의 의원들이 수수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기는 2021년도 4월 28일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한 4일 정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8일과 29일 양일인데요. 28일에는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봉투 10개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29일 그 다음 날에는 의원회관에서 10개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러면 최대 20명 정도의 수수한 현역 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명단을 특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일의 어떤 동선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회나 출입 기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객관적인 동선 확보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의원들이 그날 당일에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앞으로 그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소환하게 되면 그 의원들이 누군지는 뭐 다 알려지겠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건 이 20명이 특정되고 이 20명의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2일 날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있고 나서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됐던 분들도 다 펄쩍펄쩍 뛰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동선이나 이 과정들이 그리고 혹여 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강내구 감사 등이 혹여라도 이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대 20명 의원이 특정이 된다면 그때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스텝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동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나를 수사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반격을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른바 예전에 있었던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녹취록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은 이 동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라면 결국 태영호 녹취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의 최종 수혜자는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반격을 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이미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괜히 뭐 태영호 녹취록으로 이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저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검찰에 출석하고 앞으로 소환에 철저히 응하고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러니 나는 내 법적 책임을 다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꼭 진행해달라. 이거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워딩을 읽어보면 나를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 안 할 거 나도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책임 회피성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 유체이탈화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나머지 부분이 더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철저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가 뛰고 있는 가운데 가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공공 분양이 곧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차 사전 청약이 예정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 서울 중심부고 한강변에 위치해 벌써 문의가 잇따릅니다. 부지 보러 왔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전화 문의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인근 아파트 시세는 13억 원 안팎인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좀 저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바람에서. 최근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약 3천만 원.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입지에 가격면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는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다만 물량이 많지 않아 당첨의 문은 좁을 수 있습니다. 2차 사전 청약 예정지였던 성동구치소와 마곡부지 청약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한 물량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낡은 성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곳은 미국의 뉴욕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어제 뉴욕에서는 오래된 성조기를 태우는 성조기 퇴역식이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현충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합니다. 미국 현충일에 열리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낡은 성조기를 가져와 소각을 하는 성조기 퇴역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성조기가 더 이상 걸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훼손이 되면 불로 태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퇴역식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성조기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국기는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국기가 그동안 해왔던 봉사에 대해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깃발들을 소각하고 완전히 타서 불이 꺼지면 재를 모아서 땅에 묻습니다. 네, 성조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미국은 성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단합과 애국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나 9.11 테러 같은 위기가 오면 성조기가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대회나 국가 행사에서 태극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난주 누리호 발사 성공 때에도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도 태극기를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 잘하고 계신가요? 비구름대는 현재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해안과 제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아침 사이 비가 잦아들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중부 내륙과 호남 서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27도, 광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